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일보 안영건 국장입니다. 영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겠는데요. 올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일보 같은 경우에는 연중 기획으로 그 산업 전시회를 진단한다를 통해서 산업 전시회의 민낯을 그대로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구성으로 이렇게 찾아뵙겠는데요. 2018년 그 산업계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과 함께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지금 산업부 기자들과 그리고 국제부 기자 그리고 산업부동산 기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기자분들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로 모이기 힘든 자리인데 오늘만큼은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 한 해 본격적으로 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지난 한 해에 대한 그런 평가를 먼저 저희가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분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제19대 대선이 좀 예정보다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북핵 문제랑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도 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포항에서는 또 강도 5.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수능이 처음으로 연기가 되기도 했고 이런 여러 사건들로 참 다사다난했죠. 네. 네. 그럼 김 기자 말대로 정말 저희가 손에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지난 한 해가 좀 다이나믹한 그런 한 해였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에 못지않게 우리 산업계에서도 이와 못지않은 어떤 산업계 이슈라든지 그런 변화와 이슈들이 좀 등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산업계에서도 적지 않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반도체가 사상 최초로 90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산업계가 굉장히 많은 여파를 받았고 가상화폐가 1,0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이 밖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산업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드뉴스 2017 키워드로 보는 산업계 뉴스 검색하시면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강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산업계에도 어떤 크고 작은 이슈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은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 기자분들과 함께 2018년 산업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좀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그러면 먼저 김진성 기자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2018년 산업계 전망 주제는요. 화면으로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조선, 철강, 기계 분야의 2018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지난 연말 두 차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의 유상증자가 그것인데요. 삼성중공업은 12월 초 1조 5천억 원, 현대중공업은 1조 3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각각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되는 금액을 차입금 상환에 1차적으로 사용해서 무차익 경영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사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운전자본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조영철 부사장이 직접 ICT 기술 및 LPG 추진,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 등 개발과 관련해서 각각 2,300억 원, 1,900억 원 등 향후 2년간 4천억 원 이상을 R&D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조선업계 전체의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본다면 상반기까지는 일단 그림의 톤이 조금 어두울 것 같습니다. 상선 인도 물량의 지속적인 감소가 있었고요. 고가 생산 설비 해양 플랜트 통관 완료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고 2016년에 발생한 수주 절벽의 현실화, 이것은 건조량의 감소로 이어져서 전년 동기 대비 31.8%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빅3사의 수주 잔고가 2015년 말 대비 44.1% 감소해 내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철강화업의 올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림 톤이 약간 어두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업은 그보다는 다소 밝은 약간 파스텔 톤의 그림 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세계 철강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절반 이상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조절이 계속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철강 수요 역시 전년 대비 1.6%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계 전 세계적으로 기계 분야에 대한 호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철강 분야 역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징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새로 발생하는 수요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손해들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계업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기계산업은 국내 설비 투자 둔화 등 약간의 제약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로벌 경기 회복 및 해외 수요의 확대로 생산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작기계 부분 저희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업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3020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서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작기계 업계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업황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그 하이엔드 제품에서의 품질에서는 아직까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작기계 업체들이 그 수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만 했지만은 이러한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전망들도 업계에 계신 분들께서는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기자 말대로 지난해 조선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까지 여파를 미쳤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선해업 산업 침체로 인해서 스마트 선박이라든지 그리고 또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어떤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생태계를 좀 변화하려는 시도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진성 기자가 바라보는 올해 조선 철강 기계 분야 전망을 좀 작게 요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흐린 새벽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새벽이 올 때는 새벽을 저희가 연상을 해보면은 이제 어스름하지만은 분명히 밝은 빛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밝은 빛이 비춰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 부분 그리고 기계 분야가 되겠죠. 하지만은 조선 분야에 아직까지 어두운 업황이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흐린 새벽이 온다라는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네, 딱딱한 산업에 약간 원적인 표현을 김진성 기자가 표현을 했는데요. 다음은 강현정 기자가 준비한 소식이 있다는데 어떤 거죠? 네, 제가 준비한 2018년 산업계 전망 주제는요. 화면 보시죠. 네, 저는 오늘 지난해 반도체 산업에 대해 평가해보고 올해 전망을 살펴본 후에 반도체 산업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한국 IT 산업은 완제품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IT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수출 후자 품목인 반도체. 반도체가 수출 후자 품목이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굉장히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실 텐데요. 13대 품목 가운데에서도 맨 위에 가장 유독 긴 막대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반도체는 전년 대비 57.4%라는 상승폭을 그리면서 단일 품목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액 얼마를 돌파했을까요? 연간 수출액 9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00억 달러를 돌파해서 97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최대 수출 호황을 이끌어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1994년도에 한국의 총 수출액이 과연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1990 감이 안 오는데요. 놀라운 게 바로 1994년 한국의 총 수출액이 960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반도체가 아까 979억 4천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일 품목 수출액이 1년도, 그러니까 1994년 한 해 동안에 수출 실적을 상회하는 기록을 나타냈으니까 ICT 산업 발전이 얼마나 눈부시게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2018년도 반도체 산업 역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덕분인데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 가전기기 등에는 반도체 부품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가 반도체 산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중국이 저희를 지금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거대 내수 반도체 소비 시장을 등에 업고서 지난 2008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2016년에는 3.4%로 성장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국이 굉장히 시장도 크고 자본력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미국, 한국 등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 스카우트를 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에만 편중됐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화웨이나 오포, 비보 등의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 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생산을 확대하면서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 탑재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시장,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지만 설계 기술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초 기반 기술에 있어서는 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다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러한 가운데서도 근데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파워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워 반도체가 뭐냐 하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구동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업들은 이제 기기들, 스마트 기기들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품이 있다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부도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 반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근 산업부랑 부산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총 얼마일까요? 얼마를 투입했을 것 같으세요? 54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부도 차세대 메모리랑 파워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R&D 사업, 이러한 산업의 R&D 사업에 전년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720억 원을 증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파워 반도체랑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랑 업계 관계자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편중된 기술 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지금 업계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느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를 좀 분명하게 파악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영 기자 준비를 참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관계자가 바라보는 올해의 IT나 반도체 분야 그 전망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도체 분야만을 이제 설명을 한다면 한마디로 편식하면 키 안 큰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죠? 컸는데 아까 메모리 반도체에 약간 편중되어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분야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키 안 큰다. 바로 성장하지 못한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요. 기자로서 이제 IT 분야의 많은 통계를 접하다 보면은 반도체가 확실히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는 굉장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품목 내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반도체 분야가 골고루 성장을 해야지만 결론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품목 내에서 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의견 잘 들었고요. 그 반도체하고 IT 산업 못지않게 그 대한민국 산업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김민수 기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준비한 2018년도 산업계 전망은요.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우리 생활과 근접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지난해 자동차 산업을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 장기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자동차 공장이 이제 가동률이 저조화되면서 생산량도 이렇게 낮아졌고요. 또한 내수 판매 또한 2016년 대비 6.9%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도 있었고 미국의 자동차 수요 감소, 신흥국 경기 부진 등으로 해외 판매량 또한 저조했고요. 이렇게 지난해 자동차 산업을 둘러보면 좀 우울한 편이었는데요. 올해는 아까도 진성찬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 경기가 좀 온기를 띌 거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도 함께 회복세를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과연 이 기대가 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돼야죠.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까지는 그 국내 자동차 산업이 눈에 띄게 회복세를 띌 거라는 전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들이 올해 지난해와 같이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내수 판매 목표치를 지난해에 비해서 좀 낮게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약 20여 종의 신차를 출시하고요. 또 그중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내수 시장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내연기관차 실적이 좀 어둡다 보니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미래 핵심 기술에 좀 집중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혁신 자동차 하면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 분야가 있는데 최소 한 번쯤은 다들 보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전시회 같은 데서도 보고 도로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처럼 이제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을 막아주는 친환경차, 전기차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이제 10,000대 이상이 판매됐다고 해요. 2016년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도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지원 정책 또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판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살짝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00만 원의 작년까지는 1,400만 원의 지원금이 이렇게 보조했다면 올해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충전기 설치 지원금도 그 공용 충전기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그리고 비공용 충전기는 최대 15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대신에 전기차 개별 소비세 감면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서 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 같고요. 그 기한도 2020년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차를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차 경우는 아직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차를 상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도로 위에서는 레벨 2단계의 부분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만 보이고 있고요. 이 기술이 지금은 고급 차량을 위주로 접목이 되고 있지만 한 2019년부터는 대다수의 자동차로 이렇게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는 제가 11월에 열린 판교 제로시티에서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 열린 거 보시죠. 동영상 뉴스로 나갔는데 오직 자율주행차만을 위한 행사였는데요. 그때는 레벨 4단계 운전자 없이 작동 가능한 자율주행차도 볼 수 있었고요. 또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버스인 제로 셔틀도 최초 공개됐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외관이 좀 귀엽지 않나요? 네, 이 차는 12인승 가능하고요.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판교역부터 판교 창조경제밸리까지 약 2.5km 구간을 자율주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그 기준 시험을 통과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게 자율주행 기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조향, 제동, 안정성 등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살짝 문제가 있어서 한 올해 2월 중으로 이제 운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아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완전 상용화가 되려면 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래서 재료 셔틀이 좀 성공적인 운행을 한다면은 상용화 시기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 앞으로 갈 길이 참 멀어 보이긴 합니다. 모든 산업이 다 이런 상황일 겁니다. 모든 인프라 기반 구축까지 다 해서 모든 게 상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리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동차 경량화와 함께 그 소재 산업이라든지 그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만나서 발전을 사실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발전을 통해서 산업 전반에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자율차 이런 상용화 움직임 상당히 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국내는 이렇다 치고 그렇다면 국제 자동차 산업 동향은 또 어떨지 김용 기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김민솔 기자님의 그 내수 그 자동차 시장 현황을 잘 들었는데요. 네, 저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아직까지도 테슬라가 가장 큰 이슈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요.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을까요? 변정 기자님. 테슬라. 예, 테슬라. 아,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다들 네, 맞습니다. 예, 2017년 그 3분기까지는 테슬라가 글로벌 판매율 부분에서 약 57,000대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밑에 바짝 쫓아오고 있는 그 BAIC, ZD, BYD와 같은 중국 전기 업체들의 성장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전년 대비 100%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2017년 저가형 전기차인 모델 3를 출시와 동시에 첫 대량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50만 대 이상의 폭발적인 사전 예약이라는 그 온갖 주목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양산 차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표 생산 수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다리다 지친 구매자들은 이제는 경쟁 차종인 쉐보레 볼트, 닛산 리프, 현대 아이오닉 같은 다른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리 밝지 못한 2018년을 맞이할 거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중국 전기차 업체들을 비롯해서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나 아니면 GM 등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계속 점유율을 점차 높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2018년 전기차 시장의 그 경쟁이 더 고조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개발에는 지금 현재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GM, 포드, 현대 등 자체 개발에 대한 힘을 쓰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지금 자체 개발보다는 기업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는 다 같이 지금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브랜드, 컴퓨팅 전문 업체들 간의 그 두터운 상호 협력 체계가 지금 조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차량 공유 업체들도 지금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업체들과의 그 협력 관계를 통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뭐 구글, 바이두와 같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검색 엔진 대표 업체들도 지금 천문학적인 투자와 함께 이 자율주행 부분에 지금 가담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아우디가 가장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김민솔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 2가 보통 지금 보편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현재는 레벨 3까지 지금 업그레이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서 도로 상황을 파악한 시스템을 구현해내어 이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2018년에도 수많은 기업들 간의 자율주행 구축에 치열한 경쟁이 벌일 예정이지만 네, 그 도로 규제도 또 하나의 이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기자분들이 그 다양한 보따리를 좀 풀어놓으셨는데 사실 이런 그 얘기 하나하나가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발빠르게 뛰어다니면서 직접 취재하고 보고 듣고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그 기자가 생각하는 전망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솔직한 의견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우리 그 올해 산업 전망이 좀 이와는 다르게 그 전개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다는 건 좀 인지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나온 내용들은 뭐 기자들이 그 소견이지만 그래도 그 뭐 근거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무게 있는 발언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이정수 기자 어떤 정보를 주실 건가요? 예, 그 저는 이제 상업용 그 부동산 중에서 이제 산업체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전망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2010년도까지는 이제 아파트 용장으로 이제 공장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명칭이 좀 변경이 좀 되고 건물 외관이 좀 화려하게 좀 바뀌면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서울의 이제 구로동과 이제 가산동 쪽에 IT 기업들이나 아니면 게임 그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차츰 이미지가 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K건설과 같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도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브랜드를 앞세운 차별화된 그 전략으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브랜드 건설사들 이제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선호도는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참고로 물론 뭐 제가 오늘 이제 서울 지역에 이제 국한돼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이제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이제 입주를 시켜서 좀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좀 그런 추세로 좀 가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문정동 지역에 이제 법조단지 안에 이제 컬처밸리라고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밀집이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이제 좀 그 완공이 되면은 아마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쇼핑도 같이 즐기면서 점심에 즐기면서 그런 환경까지 좀 조성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후문인데 이제 시행사나 이제 그 분양 관계자를 좀 저희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제 지을 땅이 이제 모자랄 정도로 분양을 하면은 좀 바로바로 좀 되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인기는 좀 계속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매매 임대 모두 좀 평균적으로 좀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올해 작년에 있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지역과 다르게 이제 공급에 대한 이제 부족 상황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고 작년에 이제 그 공급되는 단지 매물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평균 매매가가 상승이 됐고 뭐 임대 역시도 매물이 이제 귀해서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영등포나 뭐 성동구, 금천구 지역의 평균 임대료가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114 지난해 이제 3분기 상업용 부동산 리포트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 지식사업센터 평균 매매가 3.3제곱미터당 768만 원으로 2년 전에는 이제 한 585만 원 정도 했는데 2년 전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31%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가격 상승 때문에 그 서울 지역에 이제 지식사업센터에 이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보통 이제 며칠 안에 다 분양이 끝나는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역세권 위주,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 브랜드 입지나 이제 브랜드 위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분양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식사업센터의 인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세제 감면 부분인데 2019년 말까지 이제 최초로 이제 분양받은 입주자 1년 이내에 이제 사용하는 입주자에 한해서 취득세 50%, 재산세 37.5% 세제 혜택 감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 부분도 80%가 최대 80%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돼서 제조라든가 IT 기업들한테 사업용으로 또 아직은 좀 인기를 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 지식사업센터의 그 서울 지역이 하나지만은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해 이제 정부에서 주택 시장에 집중되는 이제 규제가 좀 많았는데 지식사업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전매 제한이 좀 자유로워서 투자자들 분들에게는 아주 틈새 시장으로 좀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 시장으로 좀 소문이 나서 올해도 제 예상으로는 올해도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예. 그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네. 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그 전매 제한 안 받는다. 네. 이 소식은 오늘 저도 처음으로 좀 들었는데 그 이종수 기자 같은 경우 앞으로 그 세제 관련해서도 예. 꾸준히 좀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서 또 저희 시청자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이렇게 그 서로 준비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시간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정말 그 실질적 도움이 되고 그런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해 그 산업계 이슈라든지 전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첨단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한 그 융목학 이런 것들이 또 빠르게 급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 오늘 시작으로 저희 산업일보는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 기획 영상을 또 시도를 할 것이고요. 그 산업일보를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상 ombudsman이 좀 돼서 저희한테 그 질타와 질책도 좀 해주시고 잘했다고 또 칭찬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편성해서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장시간 그 모든 기자분들 좀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또 좋은 소식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